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7강 전체주의의 등장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의 배경이 된 전체주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전체주의란 거는 영어로 하자면 이제 totalitarianism이라고 하는 건데 개인보다는 뭐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전체를 중요시한다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사상 이념을 가진 나라를 갖다가 이제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앞으로 나올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거를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고 요 세 나라가 나중에 추축국 엑시스라는 거를 결성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개인보다야 국가 사회를 더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특히 이제 그 전체주의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전쟁이죠, 전쟁.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배웠던 뭐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게 발동을 안 하지요.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왜? 국가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없다. 탄압. 그냥 언론은 국가의 확성기 역할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국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형태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1929년 10월 24일에 미국 뉴욕의 주식이 대폭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대폭락을 하는 것을 본 각 국가의 은행들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면은 내가 돈 빌려준 거 못 받을까봐 급히 자금을 회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 돈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금을 회수한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쫄쫄쫄쫄쫄 망하는 거예요, 다.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야, 돈 갚아.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부도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고 결국 실업도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대공황의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1932년 그러니까 이제 요 주식 대폭락 사건 이후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주식이 6분의 1로 줄었어요. 6분의 1로 주식은 감소를 하게 되고 은행 도산한 망한 은행이 무려 5,000개. 그리고 공업 생산 44% 하락. 그리고 무역량 65% 하락.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아니, 이때 당시에 1차 대전 이후에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미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전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받지 않은 엄청난 부자 나라였거든요.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전쟁터가 되면서 유럽이 폭삭 망한 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았고 공장 빵빵 돌아갔고 무기 신나게 팔아먹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미국. 그게 1920년대 미국의 번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위대한 개츠비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맨날 첫날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1920년대의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이에요. 엄청 잘 살아요. 공장 빵빵 돌아갑니다. 공장이 빵빵 돌아간다는 거는 노동자들을 그만큼 많이 고용하게 되고 실업률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대공황은 일어났을까? 자, 과잉 생산. 생산량이 너무 많았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1920년대 엄청난 번영을 구가한 데에 비해서 임금 상승은 철저하게 억제가 되고 있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과잉 생산으로 공급은 넘쳐나는데 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수요가 이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해? 남는 물건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네? 그럼 공장이 문을 닫는 거죠.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돼?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물건이 더 안 팔리겠지.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물건이 안 팔리고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무한 루프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사실 대공황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설명한 거고요. 많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건 살 사람이 없다. 물건 살 사람이 없다.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어디에서 벌어났다?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게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은 1차 대전 하겠다고 영국, 프랑스에 돈을 엄청 많이 빌려주거든요. 그게 빚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요 빚을 받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 때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때렸지. 그지? 근데 독일도 딱히 돈 갚을 방법이 있나? 야들도 전쟁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 독일을 갖다가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독일이 이제 영국, 프랑스에 갖게 되면은 영국, 프랑스가 미국에게 돈을 갚는 요런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당장 어디가 떨어진 거예요? 미국이 이 상황이 못 돼요. 미국이 독일한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독일 못 주겠다. 영국, 프랑스 못 주겠다. 다 퍼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줬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티는 안 났지만 일본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썩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 국가의 대응입니다. 각 국가의 대응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루즈벨트가 한 명 더 있죠. 그 전에 시오도어 루즈벨트,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뉴딜 정책이란 걸 쓰게 됩니다. 1933년부터 해서 요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농업과 산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원래 그 전에 자유주의 경제학에 가면은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국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잘 돌아간다. Invisible hand라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국가라는 거는 야경 국가론, 야간 경찰 역할만 하면 된다. 도둑놈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 시기 들어와서 케인즈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걸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해서 나온 정책이 뉴딜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 수정자본주의를 구상한 기획한 케인즈는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 뉴딜 정책, 농업과 산업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때 당시에 뭐 농업조정법이니 대표적인 거 농업조정법 AAA라고 농업조정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에 의해 가지고 돼지 620만 마리, 소 2,300만 마리, 돼지와 소를 살처분을 해요. 왜? 지금 돼지와 소도 너무 많거든. 딱딱딱 끊어가지고 이 돼지나 소가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살처분을 해서 단순화를 시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뭐 가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실업자 같은 요 정책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뉴딜 정책은 테네시강 개발공사라고 테네시강 개발공사라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여기에 투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요 강을 개발한다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구매력이 생기니까 물건을 살 거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들 요 테네시강 요게 옛날 이 후버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게 그 라스베가스 통해 가지고 이제 헬기 타고 막 이래 가는 게 있어요. 옛날에 내가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그 PPT에 보면은 그 사진이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이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아직 개발 안 된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실업자들을 전부 투입해 가지고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고요.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라에. 수입을 억제해요. 왜? 지금 나라 안에도 지금 물건 못 파는 게 많은데 다른 나라 것까지 수입을 어떻게 하냐? 수입 못해. 수입을 못하고 식민지와 본국을 블록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파운드 블록, 뭐 프랑 블록, 달러 블록. 그러니까 파운드 블록이라는 거는 영국의 화폐도 아니까 파운드죠. 프랑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지금은 다 유로화지만 달러는 미국. 얘들 같으면 이렇게 블록을 형성해서 식민지와 본국을 묶어가지고 과잉 생산된 물건을 이 식민지 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소비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수입 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블록에 포함 안 되는 나라들은 죽는 거야. 재고를 떠안아야 돼요. 남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블록 경제라는 것도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한테나 먹히는 거야. 아까 뉴딜 정책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한테 먹히는 거고 블록 경제라는 거는 식민지가 좀 많아야 먹히는 건데 문제는 땅도 없고 식민지도 없다.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문제는 자원이나 식민지가 부족한 나라들. 그 얘들은 뭘로 가는 거야? 식민지가 없으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야지. 전체주의 국가. 침략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